피가 철철 흐르는 신발을 신고도 멈추지 못한 채 계속 춤을 추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18년 여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한 여성이 갑자기 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며칠 뒤에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춤을 추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탈진으로 목숨을 잃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끔찍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518년 7월 14일) 스트라스부르의 한 주부 프라우 트로페아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음악도 없는 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죠. 남편은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와도 계속 춤을 췄어요. 겨우 몇 시간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는 또 춤을 추기 시작했죠. 3일째 되는 날, 그녀의 신발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재미있는 구경거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곧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죠. 왜냐하면 6일째 되던 날, 그녀 혼자가 아니라 3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똑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거든요. 이 시대의 스트라스부르는 이미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1492년부터 1517년까지 5번의 대기근이 있었고, 흑사병이 수차례 휩쓸고 갔죠. 세금은 계속 올랐고, 성직자들은 타락해서 술이나 마시고 여자들과 놀아났습니다. 한 남자가 이 부패한 성직자들을 고발하려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수도사 한 명이 그를 위협했어요. 네가 계속 떠들면 죽은 사람이 걷는 꼴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너 자신이 될 거고. 결국 그 조사는 흐지부지 됐죠. 농민들은 돼지를 방목할 수도 없었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었으며,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주울 수도 없었습니다. 도토리나 열매를 따는 것도 금지됐죠. 완전히 죽으라는 소리였어요. 1507년에는 사과만 한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서 농작물이 전멸했고, 1511년과 1514년에는 혹독한 겨울이 와서 또다시 작물이 얼어 죽었습니다. 1516년 여름에는 극심한 가뭄이 왔고요. 이렇게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 존 월러에 따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은 친척들이 연옥에서 탈출해서 북소리와 피리 소리에 맞춰 달리고 비명을 지르는 환각을 봤다고 하죠.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피 묻은 팔다리를 들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한 여성은 자기 남편의 유령이 잘린 머리를 피 흘리는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걸 봤다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 사람들이 나쁜 해라고 부르는 최악의 한 해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작물이 얼었고 우박이 쏟아졌으며 천연두와 나병이 돌았죠. 게다가 영국 땀병이라는 새로운 질병까지 등장했어요. 이 병은 며칠 동안 계속 땀을 흘리다가 죽는 병이었는데 증상이 그게 다였습니다. 그냥 땀만 계속 흘리다가 죽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인 1518년 여름, 프라우 트로페아가 춤을 추기 시작했고 곧 34명이 그녀와 함께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프라우를 치유하기 위해 30km나 떨어진 성 비투스 성지로 데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녀가 떠난 바로 그날 춤추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며칠 만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400명까지 늘어났죠. 이 사람들은 즐거워서 춤을 춘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춤을 추는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으며 신과 성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쳤어요. 완전히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탈진해서 쓰러지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춤을 췄죠. 시의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급히 의사들을 불러서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회의를 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뜨거운 피 때문입니다. 당시 의학에서는 인간의 몸에 4가지 체액이 있고 이 균형이 깨지면 병에 걸린다고 믿었거든요. 뜨거운 피는 뇌를 과열시켜서 광기를 일으킨다는 거였죠. 그래서 의사들이 내린 처방은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더 춤을 추게 하라 였습니다. 뜨거운 피를 식히려면 땀을 더 흘려야 한다는 논리였죠. 시의회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길드홀과 시장 광장을 춤추는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들을 고용해서 신나는 음악을 연주하게 했어요. 심지어 일반 시민들을 고용해서 춤추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춤을 추며 격려하게 했죠. 이게 얼마나 미친 결정이었는지 아시겠어요? 전염성이 있을 수도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무대를 만들어주고 음악까지 틀어준 겁니다. 당연히 상황은 더 악화됐죠. 춤추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 중 일부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기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네? 라고 생각하고 구경을 왔다가 그대로 춤추는 군중에 합류해버린 거예요. 8월이 되자 춤추는 사람의 숫자는 계속 증가했고 사망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마을의 상인 루카스 램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1518년 여름 스트라스부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 비투스의 춤으로 죽었다. 하루에 약 15명이 죽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춤 때문에 최소 수십 명이 탈진과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시의회는 뒤늦게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뜨거운 피 같은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신의 저주라고 결론 내렸죠. 그래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먼저 춤추는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음악을 금지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는 괜찮다고 한 겁니다. 탬버린이랑 드럼만 금지했죠. 현악기는 슬픈 느낌이라서 춤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도시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도박장을 폐쇄하고 매춘업소를 없앴으며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을 도시에서 추방했어요. 대성당에 45kg짜리 거대한 양초를 기부하기도 했죠. 성인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춤은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시의회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50kg짜리 밀랍으로 성비투스 성인의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차를 동원해서 춤추는 사람들을 모두 30km 떨어진 성투스 성지로 데려갔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춤추는 사람들에게 작은 빨간 신발을 선물한 거예요. 왜 빨간 신발이었을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피가 덜 보이게 하려고 빨간색을 선택했다고 추정합니다. 이미 발이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으니까요. 또 다른 해석은 빨간색이 악마를 쫓는 색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성지에 도착한 춤추는 사람들은 제단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고 각자 동전 한 내씩을 봉헌했으며 사제들은 그들 위해서 미사를 집전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춤이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씩 두 명씩 춤을 멈췄고 결국 몇 주 안에 춤추는 전염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로 성 비투스의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대량 히스테리의 사례로 봅니다. 핵심은 이 사람들이 진짜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춤을 추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쌓인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계속되는 재난과 기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집단적인 정신붕괴를 일으킨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과 악마, 성인들이 실제로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몸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이건 거짓말이나 연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짜로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지순례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믿었던 만큼 치유도 믿었던 거예요. 30km를 여행하고 제단 주위를 돌고 동전을 봉헌하고 축복받은 빨간 신발을 신는 것, 이 모든 의식이 충분히 강력한 속죄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풀려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트라스부르 공동체가 이 춤추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가 제니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라스부르 사람들은 이례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친절했습니다. 그들을 화형에 처하지 않았고 영구적으로 추방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했죠. 물론 처음에 음악가를 고용해서 더 춤추게 한 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그래도 의도는 선했습니다. 그들은 춤추는 사람들을 악마에게 쓰인 사람으로 보고 죽이거나 추방하는 대신 치료하려고 노력했어요. 성지로 데려가서 치유의식을 치러준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죠. 이 사건은 1518년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실은 1374년에도
독일 아헨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다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했죠. 당시 사람들은 이것도 악마의 저주라고 생각해서 구마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1526년 이 춤추는 전염병이 끝난 지 약 10년 뒤에 파라켈수스라는 의사가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사건을 조사한 뒤에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신체의 특정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일어난 비자발적인 반사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죠. 그리고 프라우 트로페아라는 여자가 집안일을 하기 싫어서 일부러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여성을 비난했어요. 남편이 뭔가 시켰는데 하기 싫어서 춤을 췄다는 거죠. 며칠 동안 발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집안일을 피하려고 춤을 췄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이건 당시 여성 혐오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집단 히스테리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직후 일부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귀신을 봤다거나 이상한 증상을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와 불안이 집단적인 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난 거죠. 또 2000년대 초반 일부 학교에서 집단으로 이상한 증상을 보였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중요한 건 이런 집단 히스테리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때, 그리고 강력한 문화적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춤추는 전염병은 결국 끝났지만 이 사건은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집단적 트라우마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십 년간 쌓인 고통과 공포가 한순간에 폭발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춤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슷한 집단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경제 위기, 기후 변화, 전쟁과 분쟁,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18년 스트라스부르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언젠가 집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을까요? 다만 지금은 춤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은 생각보다 훨씬 약하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프라우 트로페아와 그녀를 따라 춤춘 수백 명의 사람들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고 결국 공동체의 도움으로 치유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회복력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결국 우리는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1518년 스트라스부르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